스타카토 제39화의 두 번째 핫이슈는 표절입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의 표절 문제가 최근에 핫한 사회 이슈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작가의 표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야기가 점점점 번지면서 한국 문단의 표절, 한국 사회의 표절 전체가 다 요새 구설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가수 대표 나와 계시고, 김가수 대표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신 경희대의 이태광 교수도 나와 계시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자, 뭐 문화평론가를 모셨으니까 일단 뭐 소감을 여쭤봐야 되는데, 이 표절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표절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사실 좀 무감했는데, 네. 이번 계기로 이제 표절이 왜 나쁜지, 또 표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각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경숙 작가라는 어떤 한국의 이제 대표적 작가인데, 예. 이 대표적 작가의 어떤 그런 표절 행위가 왜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는지, 그와 관련된 어떤 의문들이 지금 제기가 되는 것 같고, 점점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면서 사실 한국 문학 전체의 어떤 문제와 같이 연결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한번 좀 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너무 묵혀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털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 언론에서 벌어지는 일은 기사를 그대로 베끼고, 남의 회사 기자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은 써요. 그러니까 기자 이름까지는 안 베껴. 양심이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표절을 얘기하려니까, 그렇죠.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이. 진짜... 아이고, 참, 표절이 아니라 똑같이 쓰고 이름만 바꿔 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언론계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라카이라 그러죠. 우라카이는 이제 그 그냥 남이 열심히 취재해서 써놓으면. 아닙니다. 우라카이는 그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꾼다거나 상당히 그러니까요. 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관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기자들 사회에서도 아이고 저 자식은 맨날 우라카이나 하고. 그게 부끄러움도 있고 쪽팔림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이야, 이게 뭐 한 가지 누가 특종을 하면은 특종한 기사에 한 1000개의 기사가 똑같이 검색이 돼요. 긁어다 붙이는 거거든요, 요새는. 컨트롤 C, 컨트롤 V. 전문용어로 복붙이라고 하죠. 복붙. 복붙이 뭐예요? 복사해서 붙인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거만한 얘기라고 들으실 수는 있는데, 그게 중앙 언론사에는 그래도 좀 덜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중앙 언론사도 복붙에 가까운 뭐 이런 그럼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참 마음 아픈데, 표절 얘기는 제가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보고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태광아. 방송에서 이래 되는 왜 사이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이가 좋다는 거에 대한 사이가 좋다 안 좋다 하신 두 분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 이태광 교수는 저하고 대학 동기예요. 네. 이제 저하고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학부를 자그마치 10년을 같이 다녔어요. 10년을요? 어쨌든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제 혁명을 꿈꾸던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군대에 끌려갔다 오고 뭐 이러다가 학교에 내 동기들은 아무도 없겠지. 한 3년 갔다 오면 여기 또 없어가지고 또 3년 갔다 오면 그게 이제 9년 지난 다음이었는데요. 아무도 이야기죠. 없겠지 하고 그 당시 학도국단에 가서 이제 예비군 그때는 이제 그렇지. 등록을 하고 내려오는 길인데, 예비군 등록을 하고 내려와요. 누가 타박타박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너 웬일이냐? 니는 웬일이고? 그때 솔직히 좀 반가웠어요. 반갑어요. 반갑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무지 반가웠죠, 정말.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친구가 영국에서 유학을 갔어요. 이제 그래서 W모 대학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S모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 하도 외롭다, 어쩌다, 뭐 서럽다 이런 얘기를 막, 그때 한참 인터넷이 이제 막 붐을 일으키고 막 이럴 때거든요. 2주의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술 사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죠. 가니까 정말 깨재재하게 유학생 특유의 그래가지고 이제 펍에 가서 술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양주 한 병 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잔술로 하나씩 시켜야 되는 걸. 그러니까 한 병 주세요. 예, 말아먹고 막 그랬던 그런 사이라서, 그래서 제가 결국 나중에 저 친구는 이제 박사하고 돌아온 그 무렵에 저는 그 학교에 제가 또 유학을 간 거죠. 한참 끈질기게. 그때 제가 추천했어요. 자, 이제 이쪽은 끊고 이제 표절로 가야죠. 예. 그래서 이 표절의 기준이 뭐예요, 근데? 뭐 3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 단어. 예. 하나만? 뭐 아니, 예를 들면 내가 표현 같은 것도 다 가져다 쓰면 다 표현. 그러니까 문장 이런 걸 다 갖다 쓰면 예. 다 그 표절이죠. 일단 아무런 그 인용 없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착상을
그 원전을 밝히지 않고 착상. 그 아이디어라 그러는데 그죠? 그 아이디어 자체도 갖다 쓰면 이것도 표절이에요. 예. 그 원전을 일단 밝히면 상관없습니다. 그 세 번째도 뭐냐 그러면 이것도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대체로 표절로 지금까지 인정이 안 돼 왔는데 원본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써도 그게 표절이죠. 출처를 안 밝히면. 예, 표절 안 밝히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다가 사실 다 표절 사항이고 단 이 표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퍼미션을 받으면 돼요. 허가를 받으면 되고. 그래서 모든 그 외국에서 출간된 책이나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들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은 이 내용은 이렇게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다라는 게 적시가 돼 있어요. 항상 앞에 적시가 돼 있든지 아니면 각주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한국의 문학 작품들도 대체로 보시면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소설 같은 경우도 스토리가 막 전개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썼다고 이렇게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밝히더라고요. 처음에 보고 좀 이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좀 너무 과도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뒤에 그냥 뭐 밝혀주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밝히는 작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이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했을 때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그러면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신경숙 씨 같은 걸 안 밝혔다는 거죠. 표절이란 단어를 심각하게 처음 받아들이게 된 게 이제 유학 가서 이제 이태강 교수가 공부했던 대학교에 이제 제가 정치학 과정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첫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표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하는 거였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럼요. 사인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표절하지 않는 법을 특강을 해요, 그때부터. 한 2-3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표절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과 표절하지 않는 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어 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외국 대학에서는 이렇게 표절을 하면은 영구 제명당합니다. 다른 학교 영구 제명. 다른 학교 들어갈 수도 없고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학교에 쫓겨나죠.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없게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표절을 안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왜냐하면 표절이 허용돼 버리면 사실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이 해놓은 걸 그냥 뺏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독창적 표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경숙 씨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기쁨을 아는 몸. 기쁨을 아는 몸이라는 기쁨의 몸이라는 구절이 사실 더군다나 그거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2달 똑같아요. 한 달 넘은 2달 정도. 어떻게 일본 작가와 신경숙 씨가 그걸 기쁨을 아는 몸까지 걸리는 시간이 2달까지. 그게 이제 미시마 유키오의 원작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옮긴 분의 김우란 시인의 어떤 그 문장이었던 거죠. 자기만의 독창적인 번역. 그래서 이게 이제 미시마 유키오를 다른 번역본으로 봤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냥 아주 멋진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표절인 것 같은데 뭐 생각은 안 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 근데 이제 거죠. 그 본인이 그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많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본인은 이제 그 소설 공부를 끊임없이 필사를 하면서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시마 6개월을 김 교수께서 번역하신 그 책을 읽어야만 그 그렇죠.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필사를 계속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작업일 거 아니에요. 소설 한 권 필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팔 아프고 손 아프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책들을 필사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 멀리 속에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뇌과학적으로 제가 또 뇌과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의식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해마에 저장이 안 되고요. 해마에 저장이 돼야지만 그게 다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술을 드시면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흘러나올 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해야 되고 그 기억을 해서 일단 뇌과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정설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별로 신뢰가 안 가는 말이고 뭐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기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해명이 또 계속 불을 지폈어요? 해명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해명이 이제 또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뭐냐 그러면 사실 저는 이 그 논란의 핵심이 이영준 작가가 처음에 이제 협평턴 포스트에 이걸 제기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신경숙 작가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죠. 명백하게 이영준 작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영준 작가가 문제를 삼은 것은 왜 이 15년 동안 표절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왔고 거기에 대한 또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2000년도 초반부터 고발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왜냐면 다른 작품들도 지금 표절 시비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15년 동안 문단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사실 이영준 작가가 제기한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이제 신경숙 작가는 나쁜 작가라는 식으로 이제 확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단 입장에서 보면 이 비상구가 하나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숙 작가를 그냥 꼬리를 잘라버리면 마녀사냥 자기들은 그냥 이제 신경숙이 다 잘 잘못한 것이고 우리야 뭐 솔직히 말해 쏘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지금 아주 사안이 미묘해졌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신경숙 작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표절 사건의 청위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경숙 작가의 윤리적 태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단의 문제라는 게 있죠. 근데 이영준 작가 이걸 제기한 이유는 문단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했느냐 그런다면 이영준 작가는 문단이 한국 문단이 이제는 회생할 기운이 없다. 다시 말해 자생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문단이라는 게,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등단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게 마치 제도화된 것처럼 그렇죠. 쓰여 있어요. 등단. 등단한 사람과 등단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권위, 그리고 등단한 사람이 등단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그거 굉장하더라고요. 나는 등단한 사람이야. 그 등단도 유력지로 등단을 해야 되지. 그렇지. 그 쓸데없는데 등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등단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춘문예라는 게 있었죠. 일간지 예전에는 그렇죠. 일간지가 이제 문단 권력의 핵심이었어요. 네. 이전에 네. 뭐 저희들은 대학 다닐 때는 일간지에서 나오는 것이 일간지를 그러니까 신춘문예 출신이 갑이었죠. 문인들 중에 최고였고. 그래서 뭐 일간지를 무조건 나가려고 그랬고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죠. 요즘에는. 이제 3대 문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학과 지성,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동네까지. 그 바뀌어. 나머지도 뭐 세계인 문학 이렇게 쭉 있지만 사실은 별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학하시는 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건 뭐 사실이니까 저는 뭐 문단 밖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중대들이에요. 나머지들. 이중대. 다른 뭐 세계인 문학, 뭐 동서문학 이런 다른 잡지들이 있지만 이건 대부분 이중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는 이중대냐가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표현상 그냥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이렇게.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장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본다면 뭐 이제 뻔히 보이죠. 어떤 분들이 이제 대부분 평론가들이 또 이제 그걸 호위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 문단 내에서 불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문단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할 때 정치권, 정치를 치면은 이런 용어예요? 아니면은 문단이라는 게 어떤 이 인너서클 뭐 여기를 가리키는 게 문단이라는 용어예요?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문단이라는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크게 본다면 이제 일반적인 문학인 그룹이겠죠. 문학인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문인 세계라고 보통 불리는. 작게 말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문학 권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문학 권력들이라 부를 수 있는 이 3대 메이저 잡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그러면 이제 볼수 있죠. 광의의 개념을 차용했을 때 그러면 이제 등단한다는 것은 곧 이제 문학의 세계에 입문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 변 기자님이나 제가 소설이나 시 이런 문학 작품을 하나 써서 뭐 그게 뭐 질적으로 떨어지든 뭐하든 뭐 책을 냈다. 문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게 이제 외국의 기준이죠. 외국은 이제 네. 일단 출판사 편집인이 그것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 편집인이 사실은 갑이죠.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문학 잡지가 이제 갑입니다. 거기에 있는 뭐 편집인도 아니고 비평가들이라든가 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권위를 쥐고 있는 그런 문인들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등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인준을 받아야 되는,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면 학벌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나 등단시키진 않을 거 아니냐. 거기서 어느 정도 문학적인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등단시키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체제 내에 어떤 그런 논리만을 생산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들만 사실은 뽑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문학적 규범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 논리에는 또 시장의 논리라는 게 명백하게 있죠. 잘 팔리는 작가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학성까지도 겸비한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인터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하나는 노혜경 씨가 아마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본래 그렇게 대단한 작가가 아니었는데 결국 뭐 돈 벌려고 키운 거 아니냐, 문단에서. 뭐 그런 이런 의혹도 이거 있죠. 첫째. 또 하나는 아차, 표절하면 안 된다니까. 미셸 푸코가 현대 미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결국은 몇몇 작가의 그림은 전무후무하다는 등 뭐 20세기를 뛰어넘는 작품이라는 건
뻥을 막 쳐가지고 그 그림의 몸값을 올려가지고 결국 그걸로 돈을 버는 놈들이 현대 미술계에 실권을 쥐고 나머지는 거기에 그냥 종속돼 갖고 따라가는 그런 구조지 무슨 뭐 엄청난 걸작은 무슨 걸작이냐라고 비평을 세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러면 문단계도 딱 뭔가 찍혀서 될 것 같은 친구를 대중성을 높이고 뭐 이름을 높여서 그걸로 또 책을 팔고 결국 이렇게 얽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뭐 일단 그 신경숙 작가가 그 정도의 퀄리티가 그 정도의 어떤 자질이 되는 작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뭐 비평가들이 좀 답을 해야 한다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경숙 작가가 있을 때 그거와 그 유사한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공순옥 씨라든가 은희경 씨라든가 다 있었지만 예. 뭐 문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그러니까 신경숙 씨만 사실 부각이 많이 되고 나머지들은 왜 지금 다 사라져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뭐 책은 계속 내고 계시지만 왜 주목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평을 또 해야 되는 근데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이를테면 뭐 독자의 기호에 부합하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석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학 권력이 문제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을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문학 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도 결국 권력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학이라고 해서 정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하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이 문학 권력이라는 것이 문학이라는 어떤 보편적 명제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 어떤 특정한 어떤 이해관계를 문학 전체 이해관계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문학 권력이 지금은 대중들에게 좀 매력적이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 이번에 어떤 사건의 계기가 저는 그런 거예요. 문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라는 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스스로의 그런 권위들을 좀 갉아먹어 온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시장의 어떤 논리를 중심으로 놓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 대표가 제기한 것처럼 신경숙 작가를 띄워줬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음모 이론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대중적인 측면에서 취향이 신경숙 작가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그 호응을 많이 했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은 크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어떤 구조적 문제, 왜 표절이라는 게 용인될 수밖에 없고 이 구조 내에서 이런 식의 어떤 문단의 반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슨 구조를 해결하는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일각에서 언론들도 그렇게 기사 제목을 뽑는 게 이제 관행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절필은 안 해. 표절 인정하지만 당연히 절필을 해야 되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걸 당연시하는 것처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아까 이제 이영준 씨의 고발도 그랬고 신경숙 글 그만 써라 이러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필하고 말고는 작가의 선택인 거고 대중들이 이제 표절하는 사람이었어. 뭐 그럼 나는 이제 안 볼래. 라는 선택들과 이런 것들은 대중들이 또 판단들이 영역이 있는 거고 비평가들은 그 다음에 나온 작품들에 대해서 이번 작품은 표절이 아닌 거다. 뭐 이런 거다 판단을 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문제는 당사자가 인정을 제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는 자꾸 정서적인 반감들을 이제 불러온 거고. 거기다가 책을 냈던 출판사도 맨 처음에는 그게 핵심이죠. 아닐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른 사도 아니고 창작과 비평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5자 이름 쪽에 앞에 두 글자가 창작이잖아요. 창작인데. 모방과 비평이 아니잖아요. 표절과 비평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창비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쌓아온 그 명성이라는 게. 아니 근데 그 창작과 비평이 그 창작 비평이 그 첫 해명에 비교 우위에 있다. 야, 전 거기에서 진짜 정말 역겹더라고요. 문장을 썼는데 신경숙 작가 문장이 훨씬 낫다. 그건 말이라고 하는 예전에 공정 작가도 한번 그렇게 또 발언을 해가지고 한번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아니 그래 베꼈는데 베낀 거 맞는데 이게 더 나으니까 괜찮은가 이런 어떻게 발언이 가능하냐고요. 예를테면 중소기업이 제품을 하나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괜찮거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뭐 재벌 기업이 야 저거 우리도 하나 해봐. 자금력이 있으니까 훨씬 더 기술도 이러니까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겠죠. 자 근데 우리 게 훨씬 낫잖아. 대중들이 훨씬 많이 선택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단 구조적 문제 해결. 네. 그다음에 그럼 해결의 주체는 어떻게 누가 돼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해결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그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와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표절 문제라는 건 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지적재산권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뭐 그 정도라면 철저하게 표절 문제는 작가 윤리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남의 작품을 표절한다는 건 작가로서의 어떤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저는 반성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사실 표절을 좀 했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이 표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작품의 그 작가가 위대하다고 한다면 표절의 문제라는 것은 그 작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라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 문학이라는 것은 완벽한 인간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들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저는 문학적인 어떤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스탕달 같은 경우도 표절 시비를 계속 치달렸죠. 스탕달 같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탕달을 뭐 위대하지 않은 작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런 문제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 태도를 보여준다면 작가로서의 어떤 신용이나 권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연구자나 다른 어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뭐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들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게 좀 책임 있는 다시 말하면 윤리적 문제로서 표절을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누군가를 끝장을 내버리고 말겠다. 라는 자세로 읽어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뭐 미안하고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전 신경숙 작가의 그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소설 읽기를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2권을 읽었는데 다음부터는 읽을 만한 저기를 못 느껴서. 예. 그래서 제가 워낙 삐딱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고는 책을 안 보는. 남이 보는 영화 안 보고. 안 보고. 예. 젊을 때도 이랬어요? 원래 좀 빵갑수였습니다. 네, 제가 원래 좀 삐딱한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래서 이제 책을 안 봤는데 안 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저는 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이런 식으로 뭐 표절 지적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뭐야 뭐 영어를 번역해 놓은 문장도 아니고 작가가 표절 맞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뭐 이런 다음에 앞으로 쓰는 작품들은 평론가들과 독자들의 제대로 된 판단을 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뭐 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는 계속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자세로 갔다면 얼마나 그랬을까요?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쟁들이라는 것들 불거질 때마다 반드시 찍어내야 되겠다. 사라져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건강한 토론의 방식과 문제제기 방식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고요. 저는 아무튼 비평을 맡은 분들은 일단 작품이 나오면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나요? 그것도 권력에 의해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 책임을 경중을 따지자면 비평가들이 가장 그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문인들이야 뭐 이제 그렇게 자기 작품이 일단 상품에 대해서 팔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평가들은 사실 비평이 상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하는 어떤 그런 잡지에 비평이 실리긴 실리지만 원고료를 받고는 하지만 비평 자체가 이렇게 상품적 가치를 가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평가들의 생명이 뭐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셨던 거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된 어떤 공론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례사 비평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례사 비평. 예. 그저 찬사일관으로. 그냥 찬사일관으로 이 작품이 왜 좋은 작품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있지도 않은 걸 끄집어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뭐 빨아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빨아주는 그런 비평들이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이 썼잖아요. 내 책에도 썼었고. 저는 빨아주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를 많이 빨아줬는데. 사실은 깠죠. 깠는데 본인이 몰랐어. 이게 까는 건지 안 까는 건지 제가 좀 그렇게 교묘하게 까거든요. 카메라 끄고 마이크 끄고 제가 좀 그렇게 교묘하게 까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누굴 뭐 특정하게 또 억지로 이렇게 비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비판을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비평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품의 어떤 해석을 제공하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관점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내는 건데 거기에 비평가들이 과연 제대로 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그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대 문단에 이제 지금 3대 권력이 창비, 문지, 문학동네. 그 문학동네가 지금 뭐 토론회를 열겠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격분을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신경 사태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글들을 온라인상에서 열심히 썼던 5명의 비평가를 찍었어요. 이름을 적시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토론회 저기 자리를 만들 테니 와서 한번 우리하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그 공개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저기 문학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순간까지도 저기 반성을 빙자로 한 갑질을 하고 있다. 이거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 사실 그 5명의 비평가가 누군지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문제를 아주 옛날부터 제기를 해왔어요. 뭐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또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대화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식의 태도로 보이는 건데, 사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출판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문학판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은 사실 뭐 왕따 당해가지고 네. 마치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취급을 당해왔냐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새로 제기되는 문제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과거부터 많이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전반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반성이 좀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문학의 권위라는 게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문학 산업은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출판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신경수 씨가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작품을 내면 잘 팔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라는 것이 과거의 그런 어떤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문학 권력이라는 것이 과연 과거처럼 그런 보편 명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될까? 이건 상당히 의문스럽죠. 이것은 모든 문학과 관련돼서 한 달에 걸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해관계인 겁니다. 이거는. 저는 문학판이라는 것이 음악판이나 이런 그 대중문화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문화산업의 논리와는 상당히 좀 독립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절대 문화산업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변주해서 사실 대중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새로운 건 누가 만드냐면 절대 시장의 논리 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장의 논리에 따른다면 절대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어느 정도 시장의 논리에 반하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시장의 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창작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상당히 반시장적이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사실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문학이야말로 그런 것을 수행해왔던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돌아보자는 것이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제 앞으로 이런 그 표절 관행과 이런 표절 관행의 베스트셀러 작가라든지 또는 메이저 출판사라는 이유로 그걸 묵인하고 있거나 침묵하거나 이런 관행들은 어떻게 해야 근절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학 본연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그냥 그게 가져야 된다고 해서 가져지나요? 가져야 된다고 가져지지는 않죠.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해서 싸우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분들도 이제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솔직히 말해 문학 시장이 사실 쇠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3대 메이저라고 보통 불리는 문학 잡지가 사실 없다면 한국 문학이 발전을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재벌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 논리와 똑같은 논리인데 결국 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호를 다양하게 개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현재 권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민주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민주적이라는 것은 항상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혼란을 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 다양성을 일단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사실은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표절과 관련된 작가들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태도를 또 가다듬는 그런 어떤 자기 다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양성 확보 굉장히 전 중요한 그 화두라고 보는데, 대중음악도 지금 이제 한 3개 정도의 메이저 기획사가 한국 대중음악을 그냥 좌우하고 있잖아요. 대중문화 그 메이저 기획사들을 아예 그냥 저 방송사 지상파에서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이면서 가수 선발하고 이런 권한까지 해서 우리가 키우고, 그런 애들은 또 뭐 이렇게 하고, 또는 우리 거기 우리 회사에서 계약 우리한테 말이야 이러고 나간 애들이 있는데 니네 그거 출연시키면 우리 가수들 다 출연 안 시킬 거야. 이런 게 지금 통용되고 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그 이른바 그 대마불사, 워낙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손대는 순간 그 전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뻔히 그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관행들이 결국은 문학판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다양성 확보들을 그럼 우리 다양하게 뭐 작품을 보자, 작품들을 좀 내봐라 이런다고 확보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정 시간 동안은 과도기로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견인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가 그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뭐 정부의 역할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의 어떤 그런 문화 향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제 공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프랑스가 굉장히 잘 하는 건데 네. 독립 출판들 있지 않습니까? 1인 출판이든 독립 출판들을 위한 인프라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정부가 할 역할들이겠죠. 정부가 개입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뭘 해체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문학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독립 영화가 발전되면 영화가 풍부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독립 출판이 강화되면 예전에는 굉장히 독립 출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사실 민주화의 어떤 그런 힘은 사실 독립 출판에서 오지 않았어요. 출판 문화운동에서 왔는데 그런 어떤 독립 출판들을 장려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소신껏 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작가들도 발굴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활동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뭐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독립 출판사들이 다 사라졌군요. 출판사 그렇죠. 많이 없어요. 사회학 출판사도 뭐 거의 뭐. 그래서 적어도 다른 분야가 아니라 문학이라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를 떠올렸을 때 그 나라의 작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야, 그 나라는 참 깊구나. 그리고 가보고 싶구나. 또는 그 나라는 정말 뭐랄까 뭔가 풍성한 뭔가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유구한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보면은 정말 그 철저하게 대중적인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지나치게 대중적인 쏠림 현상들이 좀 심하게 좀 있는 것 같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빚진 게 많습니다. 문학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평, 평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정치 시평, 정치 논평도 아예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서 뭔가를 호소를 하면서 사회 문제 이런 게 있다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 수배자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소설가 중에서 뭐 이호철 선생이나 뭐 그다음에 뭐 조정래 선생이나 시인 중에서는 뭐 양성우 시인 뭐 그다음에 신경림 시인, 고은 시인 이런 분들한테 부탁하러 다녔어요. 항상 나와서 정치 문제, 야당 문제, 그다음에 뭐 헌법 개정 문제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거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학의 선배들이 그 처절한 시대를 갖다가 통과하시면서 몸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놨던 토대 위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대중적인 성공에 치우치다 보니까 허물어지고 뭐 표절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뭔가 우리 사회가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달성을 했는데 문화 속에서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직도 태동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 이 교수는 이 문학이뿐만 아니라 문화 비평하는 분 입장에서 이 표절 논란을 대하는 수요자들한테 필요한 덕목이라든지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표절 문제는 일단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작가가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한다면 뭐 그게 합당한 어떤 그런 뭐 저는 마음가짐을 가져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용서를 하시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그것은 결국 이제 윤리적인 어떤 사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겠죠. 네. 그런 또 태도 그리고 그 작가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다시 좋은 작품을 쓴다면 또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있으면 되는 건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윤리적 문제와 별도로 표절 문제는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뭐 다양한 어떤 대책들에 대한 공론들 그거는 당연히 문인들도 해야 되겠지만 독자들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귀를 열어두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신 작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계속 그런 문제 제기가 이렇게 확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있었을 때 뭐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 사실은 그렇죠. 계속 쌓아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부자 고발 이런 일들이 쭉 있을 때마다 정말 이게 크게 이슈화 됐을 때 그거 봐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얘기가 시작이 됐을 때
그 용기 있는 고백이나 독백이라든지 고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응원과 어깨를 내어주는 거 이런 자세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와 똑같은 것 같아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 자체 또는 자기로서는 독자겠죠. 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독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뭐 이 정도로 대충 얼버무리면 다들 넘어가겠지라고 하는 태도는 진짜 다시는 보여주지 않았으면.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저는 근데 정치권에는 조금 다른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정치는 좀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의 정치들 좀 표절을 좀 많이 해라. 좀 많이 해서 그런 표절해도 되겠네요. 자네들 제대로 베꼈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좋으니 좀 나는 오죽했으면 정치인 수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그리고 물론 아까 착상 얘기하셨지만 다른 어디선가에 갖고 온 거나 또는 이거 정말 꼭 이 한 줄은 나도 뭔가 내 작품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작가답게 부둥켜 안고 좀 처절하게 그냥 이 시대를 아프게 건너면서 그걸 갖다 승화시켜내는 뭐 그런 모습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억나는 거는 요번에 같이 문제가 됐던 저 김재하 시인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 엘리아르인가요? 표현 그건 좀 표절로 보기엔 애매한 구석이 저는 있잖아요. 그건 표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일단 김재하 씨가 그거를 밝혔고요. 예. 뭐 아무리 김재하 씨가 지금 뭐 좀 이상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지금 그러니까. 문제고. 그때 과거에 그 시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그 문장을 붙잡고 뭔가 자기만의 것을 김수영 시인의 풀인가요? 뭐 네. 바람보다 먼저.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있죠. 중국의 시경인가에 본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천년, 2000년 전에 그 구절을 지금 이 암울한 이 권위주의 억압 정권 시절에 그걸 갖다가 자기가 다시 살아내는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참 대단하구나. 오히려 참 존경스럽고 그랬는데 아마 문학하는 분들도 조금은 더 아프게 좀 시대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 그 김지아 씨 말씀 꺼내신 김에 타는 목마름으로 진짜 우리가 지금 불러도 막 목이 뜨겁잖아요. 네, 목이 뜨겁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 교수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김지아 시인이 지금 뻘짓을 하고 이제 뻘 발언을 하고 있더라도 저는 사람 변할 수, 왜냐면은 똑같이 그런 사람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거꾸로는 또 안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또 막 그러던 사람이 좀 갱생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거는 늘 제가 옛날에 그랬던 놈이 역도 성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덮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가 참 각박하고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낸 작품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진짜 타는 목마름으로 읽을 수 창작자의 있도록. 특권이죠. 그럼요. 그런 작가의 특권 그렇죠. 진짜. 그 특권. 창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쓰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을 누릴 필요가 있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태광이 말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래요. 근데 이 방송 가끔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도 들으라고 난리쳐가지고. 예전에도 그러더니 여전하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 이태광 선수를 방송에 데뷔시킨 사람이에요. 저는 맞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제가 진행하고 있을 때 근데 글은 참 잘 써요. 친구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대학들도 그때는 신춘 문제가 있었거든요. 시 소설 이런 거 막 많이 따먹고 다녔어요. 근데 글은 참 잘 쓰는데 이게 안 됐거든. 근데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논평이나 비평을 한 거 보면 진중권 교수나 이제 이태광 교수님이랑 이제 비슷했단 말이야. 근데 나와서 막상 초대 손님으로 나오면 말씀씨는 진중권 교수가 좀 나는데 오늘 보니까 똑같으셔. 그러니까. 근데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글 좀 쉽게 써. 아주 쉽게 씁니다. 알겠습니다. 자, 39화의 두 번째 이슈 신경수 작가의 표절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창작을 통해서 좀 더 고결한 가치를 우리 사회에 계속 뿌려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오늘 아픈 얘기들을 나눴다 이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